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용인하면 암호화폐 시장 진출 의사가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섹터가 디파이랑 RWA 섹터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생태계가 이더리움이에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코인 이슈 경제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은성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요. 네.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뭔가 정말 시장에 그 도움되는 말을 한번 하지 않을까, 혹은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좀 실망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트럼프 취임식 첫날 코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첫째 날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언급이 없었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고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행정명령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뭐 상원이나 하원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좀 진심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자기 지지자들이 코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고 선거 기간에는 진짜 막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무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뭐 혹시 지금 분석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유를? 일단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일단 트럼프한테는 암호화폐 정책이 좀 우선순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 이민자 추방이라던가 아니면 뭐 관세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석유 시추라던가 암호화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당연히 암호화폐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코인 투자자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사인을 해야 되는 행정명령 개수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어요. 2016년도 트럼프 임기 때 처음에 이제 했었던 행정명령이 한 22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200개 가까이가 행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하거나 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이번에 직접적인 행정명령이 없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가상자산의 진심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1월 17일 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하고 나서 암호화폐 관련 ETF 신청 건수가 34건이 들어왔거든요. 뭐 새로운 SEC 위원장 기대감도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에 어느 정도 미리 협력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ETF 신청이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SEC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SEC 측에서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규제 프레임워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뭐 담당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SEC를 통해서 얼마나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 감독할 건지 확장할 건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2등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미국 2등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용인하면 암호화폐 시장 진출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미국 1등 JP모건 은행도 블랙록과 같이 수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등 은행도 안 뛰어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가 뭐 움직인다면, 은행이 움직인다는 건 미국 정부가 바뀔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제 본인 코인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 멜라니아 코인도 발행을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비판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때요? 지금 코인 가상화폐 투자자나 그 업계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민코인 발행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아, 오히려? 네, 가격이 좀 많이 빠졌고. 다른 코인들? 맞아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빠졌는데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민코인을 찍다 보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을 다 매도하고 트럼프 코인으로 다 옮겨갔거든요. 아, 쏠림 현상이 일어났구나. 네. 그리고 나서 4일 뒤에 멜라니아 여사가 또 코인을 발행했어요. 그러면서 코인 가격들은 또 빠지고 기존에 있는 크립토 관계자들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뭐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직원들 월급 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해 왔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150억 달러짜리 밈코인이 발행되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자기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노발대발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투자자들 트럼프에게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좀 상당히 더 실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실망스럽고 그럴 건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을 발행했다는 게 앞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신규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암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시장에서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또 아들 거, 또 딸 거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맞아요.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 아직 뭐 트위터 상이나 X 상에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뭐 그런 코인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만약에 뭐 유명이라던가 정치인 섹터가 이렇게 새로 생긴다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의 수급이 안 들어오고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트럼프 코인도 그렇고 멜라니아 코인도 그렇고 트럼프 취임식 전에 발행이 됐거든요. 네.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뭐 탄핵이나 아니면은 뭐 법안 관련해가지고 헌법에 좀 위배되지 않게끔 일부러 이렇게 발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쭉 빠지다가 이제 다시 지금 상승해서 11만 불 돌파했다. 이 뉴스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왔었단 말이죠. 어쨌든 4년 반감기 사이클마다 비트코인은 상승했는데 지금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을 할 때 4년 반감기 사이클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4년마다 공급이 이제 절반을 주는 반감기가 있는데 보통 반감기 있는 다음 해 하반기에 보통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시는 게 올해 하반기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상승을 보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핸들링하던 세력이라고 하죠, 흔히. 그런 이제 세력들이 보통 채굴장이 있고요. 네. 뭐 17년도 코인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비트메인이라던가 뭐 우지안, 가나안, 이방거지 중국의 대규모 채굴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래소, 뭐 해외 거래소라고 하면 바이낸스라던가 OKX 아니면 뭐 비트파이넥스 이런 거래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폐 기관들, 뭐 그레이스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윈터뮤트 같은 이런 MM 기업들 이런 세력들이 보통 암호화폐 시장을 핸들링했다면 2024년도 1월 11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잖아요. 그때 이후부터는 핸들링했던 세력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24년도 기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와 있는 자금 기준에서 70%가 헤지펀드, 미국의 월가에 있는 헤지펀드가 들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월가 자본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럼 이제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미국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자본을 움직이는 운전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이제 반감기 같은 어떤 이전까지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 따른 가격 등락보다. 네네. 그래서 보통 4년 반감기 사이클보다는 미국 대선 4년 주기 사이클이 현실적으로 상관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달러와 비트코인 시장이 상관관계가 디커플링이었었거든요. 반대로 움직였는데 현물 ETF 승인이 됐고 미국 자산에 비트코인이 편입이 되면서 달러랑 비트코인 가격이 상관관계가 높아졌어요. 그 뜻은 미국 자산에 비트코인이 편입이 됐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미국 증시나 아니면 월가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들을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트코인이 가격 그 추이가 네. 증시의 상승과 하락과 같이 커플링할 것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디커플링할 것으로 보는 건가요? 커플링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좋을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빠지면 같이 빠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은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와 함께 동조화 현상을 벌이니까.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죠?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또 10년 2030년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점은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미국의 3분기 GDP가 이번에 발표된 게 2.8%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3분기 확정치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분기 그 GDP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연도 2, 3, 4 해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건데 미국의 4분기 GDP는 저는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하반기에 전 세계 국가들이 뭐 소비나 아니면 이런 그 일정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박싱데이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뭐 중국 광군제라던가 인도 디왈리 축제 이러한 행사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미국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 비자 카드나 이런 소매 업체들 매출표도 그렇고 매출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GDP는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한 가지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거는 소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 때 코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언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관세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관세를 얼마나 올릴 건지, 실제로 올려서 얼마나 이게 인플레이션에 반응이 될 건지 그 부분들이었는데 좀 다른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작년 12월부터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고 FOMC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제한적으로 하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었고. 근데 트럼프 취임식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이 우려한 것만큼 관세를 못 올린다. 그랬을 땐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취임식 때는 디테일하게 관세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취임식 이후에 장기채 금리는 떨어졌고요. 달러도 약세로 빠졌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점점 해소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좋고 비트코인도 이제 순차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가격 혹시 이런 목표가 같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몇만 불이죠? 아, 올해? 네, 올해요. 올해 2억까지 네.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더 높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선거 기간 때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트럼프의 정책들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들 무엇가 있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 생각을 해요. 이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좀 보면은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법인세 인하라던가 아니면 뭐 가세 폐지라던가 아니면 자국 보호 뭐 무역주의라던가 이러한 정책들이 다 세수를 감소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세수가 감소되면 그만큼의 또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할 건데 이 재정을 어디서 조달하냐는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는 중국이나 우방 국가에 대한 관세를 올려서 받겠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 때리면 그만큼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혹은 반대로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소비가 감소해서 경기 침체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방 국가들 방위비를 올려서 걷는다는 것도 시간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 재무부가 채권 발행하는 방법도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힘들죠.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 정도 넘는다 그래요. GDP 대비 한 12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다 그러면 재무부도 채권을 찍는데 제한적으로 찍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어디선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디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 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설비 투자를 미국에다 해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책들을 저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 유입을 할 거로 생각을 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달러 기반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정부가 스스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뭐 산업이라던가 행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를 다각화해서 확장시켜주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달러에 해당하는 국채를 사서 그걸 패깅해가지고 네. 이제 해야 되니까 새로운 국채 수요처가 생기는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새로운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이제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고요. 일부 중에 한 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90%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데 쓰여요. 네. 10%는 이제 뭐 채권 투자라던가 아니면 뭐 그 은행끼리 뭐 송금을 한다던가 아직 쓰임새가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정부에서 쇼핑이나 외식,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게끔 사용을 해준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코인 자체에 대한 사용처를 만들어준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파생상품 같은 다른 자산 시장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면 최소 한 주가 아니라 100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코인으로 이런 식으로 주식을 토큰화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를 늘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아니면 미술품, 뭐 요트라든가 뭐 실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묶어주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자산으로 들어오는 자본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리플. 뭐 한 3,000원대에서 계속 조정받다가 600원대에서 3,000원대로 튄 것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며칠 전까지 거의 5,000원에 근접하는 그 점핑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리플 가격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정말 고점에 이제 다다랐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리플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로? 일단은 리플이 또 1세대 코인이기도 하고 지금 코인이 상승하는 코인장의 좀 흐름이나 섹터 테마별에 좀 맞거든요. 네. 일단 미국계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승장도 이제 끝나게 된다면 약간의 조정과 다시 또 새로운 상승. 그럼 뭔가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이 뭘까? 이건 이제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시대에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어떤 거라고 봐요? 일단은 트럼프 시대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섹터 중에 한 가지가 ICO라고 생각을 해요. ICO. 이제 ICO가 뭐냐면은 요 얘기도 이제 아까 트럼프 행정부 그 정책 그 핵심 정책의 연장선상 얘기인데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 이제 ICO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IPO라고 이제 우리가 정확한 뭐 규제라던가 아니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돼야 된다던가 이런 그 정확한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ICO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규제가 없어요. 그렇죠. 정확한 규제가 없고 실제로 2017년도 코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메타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발행된 ICO였거든요. 그때 이제 정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스팸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실질적으로 사무실도 없고 재단도 없고 CEO도 없는데 코인을 발행해서 우리는 뭘 하겠다. 뭐 저런 사업을 하겠다. 거짓말 뭐 스캔 같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사기 코인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뒤이어서 나온 게 이제 IEO라고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발행하는 건데 뭐 런치패드랑도 똑같은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ICO나 IO를 막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크립토 뭐 스타트업이라던가 많은 비즈니스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2017년도에 ICO 시장이 무너졌던 이유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IPO 시장처럼 정확한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ICO 시장이 활발하게 확장된다면 전 트럼프 정부가 해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ICO 시장을 확장시키는 데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을 조달받아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ICO 시장을 통해서 알트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너무나 미국으로 전 세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님한테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나 네. 아니면 애플이 발행한 알트코인이 일론 머스크나 애플이 코인을 발행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뭐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 신뢰가 있고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수요가 많이 생기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만약에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담고 싶거든요. 그렇지, 사고 싶지.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알트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미국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뭐 MS가 한다, 애플이 한다, 네. 뭐 넷플릭스가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것을 신뢰하거나 네. 아니면 그와 관련됐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은 사겠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은 기업들은 뭐 우주 관련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AI, 뭐 데이터 센터, 뭐 전기차 관련 사업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찍어낸 ICO 시장을 통해서 그런 알트코인들을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ICO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에 막 투자하려고 하는 것처럼 역시 미국 그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 심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네. 동의가 좀 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미국 기업들이 그런 알트코인을 계속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쪽으로 막 수요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소위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도주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많이 오르던 뭐 리플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알트코인들 기존에 많이 오르던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미국의 대기업 관련 알트코인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번 상승장에서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다 매도할 생각이에요. 정리를 할 생각이고 코인 투자분들 대다수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 가격을 올려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는 건 우리한테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아니면 레거시 금융권들 이런 기관들한테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좋아하는 뭐 리플이나 아니면 뭐 에이다나 이런 알트코인들이 경쟁을 하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물론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쉽사리 이긴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수요가 네. 그렇게 더 확 늘어나면 다 같이 오르겠죠. 우리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돈이 한 곳으로 쏠리면은 다른 곳은 또 빠지잖아요. 맞아요. 유동성의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번 상승장이 종료되는 시점을 어떠한 트리거 때문에 종료되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월가 세력들이나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때 그때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M&A나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뭐 M&A를 하던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인수를 할 건데 뭐 그들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인수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져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좀 저렴해져 있을 때 그때 들어오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떠오르는 질문이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생각 외로 못 오른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알트코인을 찍어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알트코인을 막 찍어내게 되는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더리움에게는 호재가 되는 건가요? 새로운 알트코인을 찍어내면 이더리움한테는 지금 당장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더리움 체인을 통해서 코인을 발행할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만든 체인을 통해서 코인을 발행할 건지 저는 후자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거기에 얹어서 가지 않고 네. 새로 개발을 할 것이다. 네. 그 정도의 자금력이나 규모 있는 기업들이니까. 자금력도 그렇고 기술력도 있고 자기네들이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더리움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죠.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이더리움하고 솔라나인가요?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뭐 솔라나, 그 다음에 뭐 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모두 다 역시 미국 그 코인들, 기업들의 그 알트코인이 발행되는 순간 어떤 플랫폼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또 달라지겠네요, 상황들이.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 2001년도 IT 버블 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기업들이 무너졌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뭐 아마존이라던가 뭐 페이팔이랑 이베이 이런 기업들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 때 알트코인들을 다 정리할 생각. 정리하고 지켜보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코인들 거기에다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 네, 맞아요. 그게 이더리움이 될지 리플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어디 기업의 새로운 코인이 될지 그건 아직은 모르니. 아무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올해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이미 하긴 왔다고 뭐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을 뭐 2억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어떤 식으로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진행이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 그러면 섹터별로 순환매 상승장이 찾아오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섹터별로 상승이 이렇게 오는 구조인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24년도 2월부터 한 3월 정도, 한 달 정도 짧게 순환매 장세가 왔거든요. 그때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I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 밈코인이 상승을 하고요. 밈코인이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 뭐 RWA, 뭐 게임파이, 디파이 이런 식으로 섹터별 순환매 상승장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 상승장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AI 코인 뭐, RWA 코인 뭐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코인들을 구성을 해서 AI 코인이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승하지 않은 섹터로 비중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관들이 뭐 포트폴리오 리밸싱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이렇게 기다려야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사가지고 또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주식도 많은데 코인도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게 아니라 미리 사놓고 그게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하는 방식.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 5개 섹터를 좀 찝어드리자면 네. 이번 상승장에서 AI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AI가 지금 뭐 증시에서도 화제니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RWA,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실물 자산이랑 블록체인 시장을 좀 연동하는 그런 섹터가 있고, 그리고 디파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거기서도 디파이 서비스를 할 정도로 굉장히 트럼프 정부에서 확장될 수 있는 섹터를 고르자면 RWA, 디파이 요렇게 그래서 굉장히 크고 밈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밈코인이 이번 상승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로 좀 보거든요. 첫 번째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부로 좀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한다 그러면 VC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코인들이 비즈니스가 없었고 그리고 VC들이 너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래소에 상장될 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속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밈코인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재밌고요, 일단. 그리고 접근하기가 쉽고요. 뭐 유동성도 그렇고 유통량이 다 풀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큰 금액을 벌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밈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지금 보시면 뭐 금리도 높고 그리고 물가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도 굉장히 팍팍하고 안 좋은데 청년들이나 좀 젊은 층들 입장에서 소액을 갖고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섹터는 밈코인 섹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될수록 찾는 거는 밈코인일 수밖에 없고요. 워낙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고 네. 또 적은 돈 가지고 크게 불리고 싶어하는 게다 왜냐면 종잣돈이 크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이게 종잣돈이 큰 분들은 안전성을 먼저 따지는데 작은 분들은 뭐가 그냥 막 빨리 불리고 싶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현실이니까 네. 이러한 심리가 지배되는 밈코인을 공략을 한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매매 전략으로 본다. 그렇군요. 근데 이 섹터가 이 순환장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텀이 길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갑자기 장중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주식 시장을 보면. 맞아요. 이쪽은 어떨까요? 아까 5가지 섹터 말씀하셨는데 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 이미 사뒀다면
아마 파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인 시장 상승 섹터나 테마별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따라갈 수도 없고요. 대다수가 본업이 있고 그 근로소득으로 다 투자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신 섹터가 뭔지 따라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AI가 지금 좋다, AI가 굉장히 핫하다 그러면 AI의 대표주들만 매수를 하는 거죠.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대표, 네. 가장 시총이 높은 거. 네. 그리고 뭐 AI나 RWA 같은 이런 섹터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에서 신규 코인을 사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뭐 AI에서도 뭐 DP이라던가 아니면 뭐 GPU라던가 뭐 데이터 스토리지 그리고 뭐 최근에는 AI 에이전트까지 다양한 섹터별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은 원금을 다 잃게 돼요. 맞아요. 코인은 그 원금 잘못하면 금방 잃더라고. 맞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이 주식시장하고 논리가 좀 비슷하긴 하네요. 우리가 어떤 섹터, 테마주를 살 때 그 테마의 1등 대장주를 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 코인도 마찬가지네. 그 자꾸 안 오른 거, 사람 심리가 안 오른 거를 자꾸 찾다 보니까 그 좀 힘이 약한 걸 사게 되는데 가장 센 거, 가장 많이 비싼 거 요걸 사는 게 답이겠군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샀어요. 그래서 시세가 올라와서 근데 사람 심리가 어쨌건 자꾸 제일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기다리다가 또 하락이 시작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또 손실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세요? 저는 보통 알트코인 불장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이더리움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는 거죠. 보통 상승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왜냐면 사람마다 개념이 다 다르니까 10%만 올라도 상승이고 한 100% 올라야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때요? 그 기준이? 뭐 각 개별 코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는 오른다? 올라가야 상승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하나의 시그널로 보고 네. 알트코인, 다른 알트코인들을 전부 분할 매도를 해나갈 것이다. 네네. 그 얘기는 결국 이 불장의 끝은 그 이더리움의 시세 분출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일 거예요. 안 오르니까. 네, 뭐 이더리움에 견줄 만한 솔라나는 잘 나가는데 이더리움 많이 안 오르니까 그러실 건데 2021년도부터 5년 동안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제자리거든요. 제자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가격 상승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기술력이 문제다, 생태계가 문제다, 속도가 뭐 느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요? 그동안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네트워크 수수를 제외하고는 수익 모델이 사실상 불분명했어요. 보통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술력이나 수익성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성에 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좀 변수가 생긴 게 최근에 솔라나에서 펌다폰 같은 이런 수익 모델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블록체인도 수익성이 생겨야지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는구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못 오른 이유에 대해서 수익성을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익 모델이 없더라도 지금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난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부진을 기술력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전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상승장마다 좀 맞는 섹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더리움이 이번 상승장에 알맞는 섹터를 아직 못 만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24년도 비트코인의 한 해였다면 저는 2025년도에는 이더리움의 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섹터를 못 만났다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섹터가 디파이랑 RWA 섹터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생태계가 이더리움이에요.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 기준에서 디파이나 RWA 섹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역시 3억 불 가까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데 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에 연계된 코인들이에요. 기반이군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고 본인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가장 큰 탈중앙화 프로토콜 생태계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 서비스를 한다 그런 부분에도 가장 적합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현물 ETF 승인된 암호화폐 자산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그럼 월가나 뭐 기관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제외하고 어디에 투자할래? 라고 물어봤을 땐 이더리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은행권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안전성 그리고 대중성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갖춘 체인은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 더 적합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더리움도 안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보면은 차트 보면은 작년 8월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어쨌든 한 480만 원 정도니까 네. 좀 오르긴 올랐네요. 조금은 한 올랐죠. 60, 70%는 올랐는데 이거 가지고 코인에서는 성이 안 차는 거죠. 만족을 못하는 거죠. 지금 아까 이더리움이 2배, 3배 올랐을 때 하나의 시그널로 보겠다. 매도의 알트코인.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한 500만 원 근처의 이 가격대에서의 2배, 3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알트코인 불장의 조건이 무조건 이더리움 가격 상승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고요. 이더리움 가격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볼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코인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뭐 계좌 수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 초보 투자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저는 IT 버블이랑 같다고 보거든요. 2001년도 IT 버블 때 수많은 기업들이 다 망했고 없어졌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저는 알트코인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알트코인 투자는 무조건 스캠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트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아,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기는 하지만 이거 오래 못 간다. 맞아요. 이 생각을 해라. 그리고 알트코인 투자는 장이 좋을 때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이 기간 때만 내 자산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그 이상, 내 자산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건데 일단은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겁을 먹는 게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30%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코인판에서는 알트코인 투자를 한다? 마이너스 40, 50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이고 마이너스 50% 하락도 버텨야 돼요.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된다. 네, 손절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며칠 만에 마이너스 50%가 하락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며칠 만에 50%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정말 그 도박성이 강하다라는 말을 쉽게 맞아요. 하는데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런 본인이 걸 알아야 된다. 본인이 인지를 하고 해야죠. 그게 정말 불안하고 그 겁이 나면 하지 말아야 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 금액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적은 금액 하셔야 되고 24시간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주변에 코인 투자하시는 보면은 업비트나 빗썸창 열어놓고 하루 1분, 5분마다 막 기분이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조울증 환자 같은데 맞아요. 그 TV 이게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거 저도 봤는데 네. 잠도 컴퓨터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뭐지? 그 매트리스가 하나 조그만 거 놓고 자다가 알람이면 응? 맞아요. 바로 일어나고 컵라면 먹어가면서 땀까지 막 흘리시더라고요. 식은땀 흘리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이게 평온하게 어쨌든 네. 자기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코인 투자하기 전에 무조건 돈 벌어야지 벌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콜인이라 그러죠. 지금 코인 그 초보 투자분들한테 항상 권유하는 게 소액만 매수를 일단 해보라고 해요. 소액 매수를 해보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17년도에 코인 시작을 무턱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의 한 10억 가까이 좀 마이너스가 났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아니 아직 나이가 젊은데 10억이라는 종잣돈은 또 어떻게 생겨났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그 취미가 재테크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부동산도 공부를 많이 했었고 뭐 주식도 공부를 했었고 자연스럽게 코인 시장에 빠져들게 된 거죠. 야, 근데 그 10억을 날렸을 때 얼마나 어땠어요? 심정이? 일단은 10억을 날린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90%까지 갔었고 아. 그거를 이제 팔진 않았어요. 자존심이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고 나중에는 결국은 회복이 됐는데
위장약을 먹어가면서 버텼고요.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그치, 우울하지. 힘 빠지죠. 네, 그래서 뭐 안 좋은 생각까지는 아닌데 그냥 삶의 원동력을 좀 잃은 느낌. 좀 많이 알트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이었어요? 알트였죠. 알트. 그러니 더 힘들지. 맞아요. 이러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게 이제 하락장, 그러니까 상승장의 끝부분에서 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끝부분에 샀어요. 끝부분에. 네. 그렇죠. 끝부분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좋다 너도 나도 계좌 만들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맞아요.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안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젠 저는 상승장을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장에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자가 말 그대로 그냥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코인 개수를 늘려야겠다, 아니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야겠다, 잔머리 굴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사고 팔고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 차트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하시는데, 물론 한 번, 두 번은 운 좋게 될 수는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윙을 길게 가져가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할로 매집을 하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상승장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분할로 매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코인 투자를 접근한다면 그래도 좀 성적은 좋지 않을까. 네. 아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5개 섹터에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20%씩입니까? 일단은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포트폴리오 100%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50에서 한 70% 정도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요. 비트코인을 많이. 네.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알트코인으로 가져가는데, 이 30% 중에서도 섹터별로 나누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I 몇 프로, 뭐 RWA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그리고 좀 여유가 되면 상승장에서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승장 내에서도 조정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조정이 길어질 때도 있고, 하락장 아닌가? 라고 생각 들을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현금이 없는 분들은 못 기다려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현금이 있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아래에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거는 50에서 70 비트코인, 나머지 알트코인 플러스 현금. 10% 정도 현금. 네. 그리고 비트코인 비중이 최소 50% 이상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뭐 우량주인 것도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현금 역할로 쓰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보통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같이 빠지는데, 반등이 나올 때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5% 빠지면 알트코인이 뭐 10%, 15%, 예를 들어서 비트가 10% 빠진다 그러면 알트가 20, 30% 빠지고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상승장에서 비트만 갖고 있으면 마음에 드는 알트코인들 저점이 나올 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역할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올해 25년 암호화폐 이 시장, 자산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이클이 빨리 끝난다, 상승장이 빨리 끝난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사이클 기준대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올해 3분기 아니면 4분기 이때 마지막으로 끝날 거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4년 반감기 사이클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을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을 핸들링했던 운전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월가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보면 상반기, 늦어도 3분기 안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5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저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 정책 중에 뭐 이민자 추방이라던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의 소비나 노동시장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정부 때 불법으로 들어왔던 이민자가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1,000만 명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외식도 하고 소비도 해줬을 거고, 그리고 뭐 렌트도 해주면서 고용시장이 뭐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만약에 관세 인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일단은 물건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미국의 경기 침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관세를 너무 많이 올려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반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반대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되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이러한 리스크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전까지는 무조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말씀 들어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주식시장하고 10% 현금 보유하고 이런 것이 투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구나. 어떤 투자건. 이게 룰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이런 확고한 매매에 관한 어떤 기준 이게 있으시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어떤 투자든 간에 주식이든 이 코인이든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리고 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요 방송 보시면서 적정하게 본인이 과연 투자를 해도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또 앞으로의 시장 이 전망과 관련해서 한번 공감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들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수고해 주신 박은성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